투자 열 올 1분기 증권사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3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3일 재개된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게임스톱 폭등을 이끌었던 개인 투자자들, 이번엔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하루 만에 10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 투자 열풍으로 올 1분기 증권사 순이익이 약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57곳의 1분기 당기 순이익이 2조 9,888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113.2% 늘어난 수치로 이전 최대치인 지난해 3분기보다도 38.6% 증가한 겁니다. 1분기 증권사의 수탁 수수료도 2조 5,216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36.1%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부터 이어진 주식시장 활황 등의 영향으로 증권사의 수탁 수수료가 확대돼 순이익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졌다 설명했습니다. 대형주의 공매도가 재개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일각에서 우려한 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공매도 재개 후 한 달 동안 주식시장 동향 점검에서 지난달 재개된 공매도는 양호한 거시, 주식시장 환경 하에서 원활하게 안착했다 밝히며 국내 증시는 타 국가에 비해 안정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전날 기준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30일 대비 2.4% 올랐고 코스닥 지수는 0.2% 하락했다며 같은 기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과거 대비 증가했지만 전체 거래대금 증가를 감안하면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분석기간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매도 거래대금과 비중이 높았던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 규칙적 관계는 없어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 기간 확대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지난해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매수한 회사채와 상장지수 펀드의 매수를 조만간 시작한다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연준은 지난해 설치한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를 통해 사들인 회사채와 ETF 등 자산 매각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4월 말 현재 연준이 보유한 회사채는 52억 1천만 달러, ETF는 85억 6천만 달러로 월마트와 비자 등의 회사채도 포함됩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SMCCF는 대기업들의 신용을 지원하고 고용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충격 이후 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임스톱 폭등을 이끌었던 미국 개인 투자자들, 이번엔 화관 체인 AMC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루 만에 10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지난 2일 AMC 주가는 전날보다 95.22% 폭등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인 62.5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무려 126.65%까지 치솟아 종전 최고가의 2배에 달하는 72.62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00%를 넘나드는 심한 변동성으로 거래가 수차례 정지됐지만 정지가 풀린 이후에도 주가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지난 9달러 남짓하던 AMC의 주가는 6월 들어 본격적인 상승 조짐을 보이며 이번 주에 159.38% 올랐고 올 들어 3,000%가량 급등했습니다. AMC가 급등한 이유는 인터넷 토론방 레딧 등을 통해 소문을 타고 오르는 이른바 밈주식 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헤지펀드들의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됩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러한 특정 주식의 주가 급등락은 시장이 크게 망가진 상태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투자자들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변동성이 크더라도 밈주식에 더욱 열광한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기업 ESG 강화를 위한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동안 ESG 중요성을 강조한 행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혜림 기자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를 강조하던 국민연금이 최근 해외 기업 주주총회에서 ESG 강화를 위해 주주 제한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오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열린 존슨앤존슨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4건의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주주 제한 안건 중 정부 지원이 코로나19 가격 정책에 미치는 영향 보고에 대해 적인 가격 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했고 해당 안건을 공개할 경우 기업 경쟁 악화에 따른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또한 인권보고서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미 주주 제한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관련 조치와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및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열린 JP모건 체이스 주주총회에서 제기된 인종평등 감사 및 보고에 대해서도 회사가 인종차별 관련 현황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2달간 열린 텐센트, 트래비스 퍼킨스 등의 해외 기업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및 선임에 대한 안건 중 7건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국민연금은 장기 연임의 독립성 훼손 우려 및 보수 부여 기준 미공개 등 주주권 훼손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최근 국민연금이 증권사와 위탁 운용사 평가에서 기업의 ESG를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연금은 ES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가계관리 방안 시기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 말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폭을 현행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달 중 공시가격 6억 원부터 9억 원 사이에 해당하는 주택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하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0.11%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사 공급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4.7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가 낮으며 V자 형태 등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는 이번 주에 0.22% 올라 재건축 추진단지와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압구정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풍선효과 탓에 반포동과 서초동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며 서초구가 전주와 같은 0.18% 상승세를 기록했고 송파구는 잠실, 문정동 주요 단지와 거여 마천동 등 외곽 위주로 올랐습니다. 경기와 인천 역시 전주 대비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14주 만에 0.3%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가 2반 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위해 용도 지역을 상향할 때 의무 공공기여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주택을 넣으면 용적률 상한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가능 대상지 중 32%를 차지하는 2종 7층 지역은 층수 제한이 용적률 상한 적용이 어렵고 용도 지역을 상향해도 공공기여 조건이 붙어있던 탓에 재건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묻지마 청약 광풍으로 분양에 나서기만 하면 마감됐던 청약시장도 한풀 꺾이는 모습인데요. 미분양 물량이 급증한 대구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도 청약 마감이 되지 않은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이번 주 청약을 받은 경기도 화성 향남역 한양수자인 DG. 일부 평형에서 1순위 해당 지역 모집을 채우지 못해 1순위 기타 지역에서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이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91대 1입니다. 한 개 평형만 제외하고 전체가 미달이 난 단지도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분양한 우방 아이유쉘 메가하이브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0.67대 1의 성적을 냈습니다. 이에 반해 비슷한 시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와 동탄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809대 1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아파트들의 지역별, 입지별 온도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매 제한이나 거주 의무 기간 등이 생기면서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입지나 분양가, 브랜드 등에 따른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거 선호도에 따른 청약 양극화는 심화되고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7월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아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 EV6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앞서 출시된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다르게 고성능 등의 다양한 라인업으로 차별화를 뒀는데요. 격화된 전기차 대전에서 주행거리와 성능을 전면에 내세운 모습입니다. 현장에 정세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아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한 EV6의 실물을 지난 2일 처음 공개했습니다. EV6는 기본형인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고성능의 GT라인과 GT 등 총 4가지로 구성됩니다. 스탠다드에는 58kW 용량의 배터리가, 롱레인지에는 77.4kW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롱레인지 모델의 추정 주행거리는 450km 이상으로 아이오닉5보다 약 20km 높습니다. EV6의 강점은 고성능입니다. 현대차의 N처럼 기본형보다 성능을 높인 차량으로 국내 역사상 가장 빠른 제로백 기록을 갖췄습니다. 최고 출력 580, 최대 토크 740N,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5초에 불과합니다. EV6에는 아이오닉5와 동일하게 400V와 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초고속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18분 만에 최대 80%까지의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외부로 220V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V2의 기능도 탑재됩니다. EV6의 사전 계약은 3만 대로 올해 생산 목표 13,000대의 2배를 훌쩍 넘겨 종료됐습니다. 기아는 기본형과 GT 라인은 올해 하반기, GT 내년 하반기 예정대로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만년 꼴찌인 LG U+가 알뜰폰 시장에선 를 바꾸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선 건데요. 이 기세를 몰아 알뜰폰 사업자 상생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윤다희 기자입니다. LG U+가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U+ 알뜰폰 2.0을 선보입니다. 알뜰폰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객 혜택을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U+는 보너스 참여 알뜰폰 사업자에게 무상 데이터를 증정합니다. 참여사들은 4가지 요금제에 대해 가입자에게 최대 월 150GB 데이터를 24개월 동안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고객 지원 채널과 단말 수급 등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고질적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LG U+는 알뜰폰 고객 요금 납부나 이용 정지 등 고객 지원 업무 처리 매장을 기존 190여 개에서 500여 개로 확대하고 추후 전국 2,000여 개 매장으로 확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파트너스 참여사 중 5곳이 지원하는 셀프 개통도 연내 12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LG U+는 이처럼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전폭 지원하고 동시에 자사 매출도 확대되는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희 무선 사업 수익이 22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배경에는 저희 알뜰폰 사업이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M&O와 그 전사적인 관점에서 매출 증대를 위해서 LG플러스는 2년 전부터 알뜰폰 사업에 각별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2019년 위플러스 알뜰폰 파트너스 1.0을 선보였으며 프로그램 시행 1년여 만에 참여사의 누적 가입자는 192%, 월 신규 실적은 200% 성장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시장에서 SK텔레콤을 제치고 처음으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보면 4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KT망 사용업체가 502만 4,313명, LG유플러스 망 사용업체는 223만 2,002명, SKT망 사용업체는 219만 4,395명 순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미래 디지털 화폐 패권을 장악할 수단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냐, 암호화폐냐를 두고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단 CBDC는 지불 수단으로, 화폐는 투자 수단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죠. 한국은행도 CBDC 모의 실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일각에선 좀 늦은 게 아니라 이런 시각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CBDC 정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권혁준 교수입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뭐 CBDC 암호화폐 비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폐 동전 없는 세상이 되면 CBDC가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 겁니까? 우선 뭐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소위 말해서 디지털 에셋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CBDC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통화를 하기 때문에 기능을 더 순기능으로 엮인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CBDC가 발행이 되면 암호화폐 시장 또는 자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많이들 뭐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선 자산으로 분류해서 자산은 소위 말해서 이제 증가분의 부분을 생각한 부분이고 화폐는 거래 가치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CBDC는 그냥 화폐 수년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중국이 뭐 CBDC 분야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고 암호 거래를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달러 패권 견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데 이런 노림수가 좀 통할 보십니까? 여러 차례 자기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쓰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화권에서 거래에 대해서 위안화를 쓰게끔 한다든지 소위 말해서 달러의 지위를 많이 위협하려고 했으나 그게 마음처럼 되진 않았죠.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달러는 트러스트, 즉 신뢰의 징표이고 그 신뢰를 믿기 때문에 US 달러를 항상 디맨딩 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위안화가 제대로 통용이 되지 않고 기축통화가 되려고 시도도 제대로 통용이 안 되니까 전 세계에서 통용이 안 되니까 다른 한편으로 그러면 우리는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중화권 또는 달러리제이션 소위 말해서 달러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로 삼겠다라고 내부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소위 말해서 그 이슈화하고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얘기해 볼게요. 한국은행은 조금 지금 CBDC는 뒤처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개발 속도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네. 솔직히 그 한국은행의 CBDC는 옛날부터 연구가 되어졌고요. CBDC 팀이 있어서 이론적 연구라든지 해외 사례 발굴 또 그리고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 뒤처져 있다라는 얘기가 있곤 하는데 솔직히 뒤처진 건 아니고요. 뒤처진 이유는 솔직히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CBDC, 소위 말해서 디지털 월렛을 가지고 캐시가 없는 사회의 하나의 진출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금융이 워낙 잘 발달돼 있어서 금융 접근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미
지갑에는 캐시를 갖고 다니고 디지타이즈돼 있는 월렛에서 계좌에서 이체를 하는 형태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그 CBDC는 그 캐시 없이 그 디지타이즈돼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솔직히 많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CBDC 같은 경우 캄보디아라든지 동남아 국가 개도국에서 많이 이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통화에 대해서 자국 국민이 금융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나라나 아니면 중국 같은 나라는 빨리 이것을 시도하게 된 거고 목적을 가지고 시도하게 된 거고 저희는 금융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의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다라고 느낌이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금융 선진화가 이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늦춰진 것이다라고 보일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고 선점할 부분이 있을 텐데 어느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CBDC가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행 간의 거래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금융이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없다는 부분, 있다는 부분을 들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서둘러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은행 간의 거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은행은 은행 간의 거래가 합니다. 한국은 시중은행과 거래를 하고요. 이러한 부분은 CBDC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된다면 좀 더 선진화가 될 수 있고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미국이 US 달러, 전 세계가 모두 디맨드가 높은 US 달러를 만약에 CBDC로 발행하게 된다면 되게 위협적인 문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경제TV 앞에 있는 가게에서 설렁탕을 팔고 있는데 기존에 페이, 제로페이라든지 여러 페이로 이렇게 페이를 계산을 했었는데 갑자기 거의 집주인이 USD, CBDC 받습니다. 그러면 그 월렛만 갖고 있으면 바로 결제가 되게 되면 바로 자국 통화의 힘을 잃게 될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통화가 들어오게 돼서 자국 통화의 지위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캄보디아는 실제로 US 달러를 더 선호하고 캄보디아 자국 화폐는 선호하지 않는 이미 시민들이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빨리 생각을 좀 정립해서 나아갈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소매는 솔직히 적용하기 아주 힘들거든요. 카드 이제 이미 무슨 페이 상당히 많아서 QR로도 페이하시고 하다못해 중국에서는 지갑에서 돈 꺼내려고 그러면 계산할 때 뒤에 있는 라인에서 다들 QR로 빨리빨리 계산하는데 지갑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된다든지 이렇게 시대 상황이나 또는 금융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보고 목적을 가지고 CBDC를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국 화폐의 지위를 충분히 유지하고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아까 사실은 서두에서 교수님께서는 암호화폐와 CBDC의 대결 구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나 또 투자 대결 구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암호화폐는 에셋의 지위를 위치한 상태에서 이제 세금도 부여하잖아요. 내년부터는 세금도 부여하게 되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특정 암호화폐나 또는 저는 솔직히 이제 화폐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암호화 자산을 소위 말해서 어떤 특정 국가의 CBDC로 살 수밖에 없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투명성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따로따로 얘기는 해드렸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서로 결제 안에서 또는 정상화 소위 말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어느 세미나를 갔었는데 어떤 PB 분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부자,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캐시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두려워한다. CBDC에 대해서. 왜냐, 제2의 화폐 개혁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는 제가 압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캐시가 이제 쓰이지 않고 캐시라고 하면 이제는 어떤 약간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옛날에 그 5만 원권 지폐를 마늘밭에다 모아놓고 포크레인으로 뽑은 적이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은닉 수단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가 투명화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죠. 근데 전체를 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맨 처음에 단계적으로 CBDC 은행 간의 거래, 그리고 소매금융으로 움직인다면 결제 툴에서 어떠한 그 테스트베드를 하나 둬서 부산시 같은 경우 이제 부산시는 블록체인 특구거든요. 그런 데서 만약에 소매금융에서 CBDC의 소액 금액의 결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향후에는 암호화폐와 또 CBDC 서로 보완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게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적인 관계로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러모로 세계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 소외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어떻게 보면 가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중국, 미국의 G2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디지털 전쟁에서 통화 주권을 지켜내고 새로운 시장 선점하기 위한 정책 속도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